네, 정규제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가 묻어 있는데요. 지우개가 씌워야 되는데, 이 책입니다.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 그냥 영어 이름은 원래 더 컴퍼니입니다. 그냥 기업입니다. 더 회사. 컴퍼니라 그러면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회사. 인류 최고의 발명품 이렇게 되는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더 컴퍼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주식회사 이런 것을 사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 책은 언론인들이 저술을 한 겁니다. 존 미클스웨이트. 제가 언젠가 다른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잠깐 표지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는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실 거고 유명한 영국의 잡지죠. 또 지금 아마 현재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수없이 많은 잡지 중에 사회, 경제, 정치 분야는 역시 탑 저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탑 저널인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인 미클스웨이트 하고 또 이코노미스트의 경영 담당 편집장인 올드리지입니다. 에이드리언 올드리지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저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 책을 한번 써보자 하고 쓴 책인데, 이 책 자체가 나온 거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책은 다시 뭐라 그럴까요? 재출간된 겁니다. 최근에 다시 재출간된 책인데, 원래는 이게 2004년에 나온 책인데, 서울에서, Korean Translation Copyright는 2011년에, 언류, 문화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이 나온 건 2004년이고, 옛날 번역본도 있습니다. 옛날 번역본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류문화사가 이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최고의 발명품,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존 미클스웨이트하고 에이드리언 올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고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뭐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맹자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뭔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서가 있죠.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의 주체인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좋아하고 또 뭔가 욕망하고 이런 어떤 기복 있는 감정의 주체인 우리 피조물로서의 자연물로서의 이제 인간이 있죠. 뭐 최근에는 뭐 인간 외에 이제 동물로까지 많은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인간에 대해서 마치 인간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마치 어떤 퍼스널한 개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종이 위에 존재하는 어떤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된다.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논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말하자면 행위의 주체요, 책임의 주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인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애호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법인은 엄연히 실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신문이다. 또는 뭐 정규제 TV는 법인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정규제 TV다. 삼성그룹이다. 그 하면 삼성그룹의 말하자면 그룹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 외에도 그 사람과
물적 조직, 공장 설비다 뭐 이런 거로 되어 있고, 그것을 디시전하는 어떤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뭐 이사회다, 주총이다가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의 주체로서 영속적인 개개인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1인 회사 같으면은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포기하거나 죽음으로써 자연적 생명을 다함으로써 끝입니다만, 법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존재하고, 뭐 일본 같은 데는 공고금이라고 하는 뭐 수백 년 된 기업도 존재합니다만은, 뭐 유럽에도 그런 기업들이 흔하죠. 근데 그런 것은 말하자면 창업자가 죽고, 창업자가 뭐 없어지어도 그 자손에 의해서, 또는 그 혈족들이 아니어도 그 혈족들이 다 없어지고 나도 누군가의 그 기업의 주인이 생기죠. 누군가 그 기업을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해서 이제 그 법인의 법인 자체는 영원히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하지 않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 사망 선고를 떼고 부고장을 떼고 해서 서류상으로 청산했다고 하는 그 파산을 하거나 해산을 하거나 좌우당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 기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마치 정규제라고 하는 개인이 실제하듯이 이 실제의 어떤 리얼리티의 존재다. 아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단지 계약들 간의 사적 계약의 묶음일 뿐이야. 그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인이라는 것이 마치 개인처럼 어떤 실제 텐저블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위나 어떤 도덕 행위나 어떤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야. 그것을 법인 유명론, 유명으로서의 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 유명,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계약의 실제. 이 철학에서 유명론,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뭐 철학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 뭐 열매 실자에다가 이슬제자 써죠. 실제. 유명이라는 것은 뭐 유일할 유, 앞에 입구자가 붙은 해서 이름명. 그냥 오직 이름뿐인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 실제냐 법인 유명이냐 하는 굉장한 논란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법인으로서의 개개인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마치 어떤 인간처럼 생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논쟁들이 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아담 스미스 시절에도 이 법인은 늘 문제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가 만일에 이 21세기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거대한 기업들, 종업원 수가 수십만 명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종업원 숫자가 뭐 20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한 25만 명이 아마 이를 텐데, 예를 들어서 월마트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마 4, 5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인원수로 따져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딜까요? 뭐 아마 월마트 같은 데도 해당이 될 거고, 중국에 뭐 또 뭐 수십만을 거느린 이제 기업들이, 인해전술식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이제 그 종업원이라고 넣어야 하느냐는 그 한계도 불명확합니다만은, 아담 스미스가 아마 오늘날 와서 이 종업원 숫자가 수만 명이고 주주들이 이렇게 많고, 또 주주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아마 내가 생각했던 자본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썼던 시절은 소위 우리가 아는 이제 소위 거품 붕괴,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 50년이 지나서 6, 70년인가요? 지나서 이제 소위 사우스시 버블이라는 남의 회사 버블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회사 버블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존 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금융 사기를 벌였는데, 그런 금융 사기는 요즘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존 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스킴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회사가 사우스시 남의 개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미시시피 개발 회사입니다.
바로 이 책에 그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옵니다만은 그게 이제 1720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그 회사들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역시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오랜 그 전쟁 부채를 왕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존 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기업가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정부 부채를 그 기업에 떠넘기고 그 기업은 주식을 팔아서 그 부채를 말하자면 팔아먹고 그 대신에 정부는 그 기업에 뭐 사우스시하고 미시시피 개발 특권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주식으로 말하자면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묘수를 쓰면서 사기를 쳤던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투기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금융투기의 역사의 가장 그 고전적인 것이었던 남의 시버블도 그렇고 미시시피 주식회사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미국에 있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바로 정부가 개개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채를 가지고 유동화시켰던 말하자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부채를 민간 부채로 만들고 그것을 정권시장에서 투기적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이제 그래서 모든 금융투기는 정부의 문제지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 두 회사가 이제 금융투기로 해서 망하고 영국에서 회사법이 만들어져서 주식회사 설립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는 자기 주식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오너십이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유한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STX가 되었건 웅진이 되었건 대개 이제 기업 구조 조정할 때 보면 주주들이 다 물려 들어가잖아요. 채권단이 주식을 담보로 잡고 주주의 개인적인 어떤 돈을 다시 출연하게 만들고 이런 점에서 인적인 어떤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적 구속만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이 물적인 회사고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들은 전부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말하자면 유한회사, 책임회사들이죠. 근데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시절에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물적 존재와 그 기업의 이 주인, 말하자면 주주가 되어도 좋고 뭐 주인이라고 하십시다. 그 주인이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의 자본주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업 주인의 그 기업 주인의 인적 지배가 아닌 물적 지배, 그 기업의 물적 자산과 그 기업의 기업주가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자본주의를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기업의 주인과 기업이 분리되고 중간에 그 기업에는 경영자라는 대리인이 생겨서 끌고 가고, 당초의 출자자는 기업 경영은 상관없이 이 경영자가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을 많이 주면 족하다 하는 것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 소유 경영이 분리된 이 형태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썩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이해할 때의 난점이고, 오늘날 우리가 고도화된,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대한 하나의 물적 기구로서의 기업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이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냉정성이라든지 또는 그 물적 속성, 어떤 금속성, 너무 냉정하고 딱딱하고 법률 그 자체이고 피가 없고 라고 느낄 때 그 기업이라는 것은 되게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소유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이제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아담 스미스 시절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분리된 이 물적 주식회사의 관리자, 경영진을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기본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다. 주인과 그 주식회사 사이에 대리인들이 있어서 이 대리인들이 항상 참호를 파고 이권을 만들어내고 해서 주주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결정을 많이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걸 Principal Agent Problem,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전형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아담 스미스 시절에 주인 대리인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아담 스미스는 명백하게 이 주인 대리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무식하면서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주인을 대리해 있으면서 주인도 아닌 것들이 회사를 직접 장악해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기나 한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직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던 1776년 발표했던 시점은 이 소위 남해 거품회사 또 미시시피 법을로부터 중간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금지법이만 회사법이라는 게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금지입니다. 회사법이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국민들 사기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주식은 그런 속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뭐 정권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올린 거나 또 주가 조작 음단하라고 했더니 바람풍이라고 한다는 쓴 칼럼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주식회사는 거품을 만들어내고 말하자면 뭐 이 책임을 과도하게 분산시켜서 무책임한 오히려 경영을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리인들이 나타나서 해먹는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법이 만들어져서 주식회사 설립금지법이 만들어졌던 그 다음 그러니까 남해시 법을 또 주식회사 금지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는데 그 걸린 기간이 한 50여 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런 분위기 뒤끝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기 때문에 소위 거대 기업, 주인과 대리인이 분리되어 있고 그 창업자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주식회사로 소유 경영이 분리되고 중간에 경영층이 들어가는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가 관리자본주의 또는 법인자본주의적 형태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심을 눈초를 가지고 있었고, 엊그제 우리가 그 이영조 교수 모시고 슌페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볼 때도 슌페트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말하자면 이 현대 들어와서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대 들어와서 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의 피와 땀 또 사용자들의 헌신, 뭐 기업가들의 이제 어떤 결의 이런 어떤 피와 땀이 없다. 현대 와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식으로 하는 데 있는 이 종이 뭉치처럼 느껴진다. 라고 슌페트가 자본주의의 어떤 늙어가는 모습, 자본주의의 한계를 공격했었는데 물론 그 슌페트는 바로 그 법인 자본주의를 공격했던 거죠. 그 법인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만은 물론 그런 속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슌페트가 걱정했던 것보다 또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걱정했던 것보다 현대 와서의 주식회사 제도는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고 오히려는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하나의 그 법인으로 오히려 뭐 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역사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1장 상인과 독점 자본가 2 제국주의자와 투기꾼 3 산고 끝의 난산 역시 언론인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4 미국 거대기업의 출현 5 영국과 독일 일본에서의 거대기업의 출현 6 경영기법을 도입한 자본주의 개가 7 기업의 모순 8 영향력 극대화의 천병 다국적 기업 결론 기업의 미래 이렇게 됩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유토피아 주식회사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름이 유토피아. 서론 유토피아 주식회사입니다. 1893년 10월 7일 밤 런던의 웨스트엔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오페레타가 공연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때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거장 윌리엄 길버트와 아서 설리번은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모아 펜젠스의 해적 The Pirates of Penjance와 곤돌라 사공 The Gondolier 라는 오페레타를 잉글랜드의 남부 해안 휴양지인 브라이튼에서부터 봄베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공연하였다.
리처드 도일리 카트는 사보이 지역에 이들의 공연을 위한 특수극장을 지어놓기도 했다. 새로 선보인 오페레타 유토피아 주식회사 일명 번영의 꽃입니다. Flower of Prosperity, 일명 번영의 꽃, 유토피아 주식회사 오페레타 이름입니다. 의 주제는 단순한 우스갯거리가 아닌 주식회사에 관한 당시 세태를 풍자한 줄거리였다. 야, 이 오페레타에 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유토피아 주식회사. 사람들이 모두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사건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떤 목표물의 오브젝트에 주식회사가 모든 투자자들을 다 부자로 만든다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풍조를 비웃는 소재였습니다. 골드베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 이국적인 유토피아 섬 남쪽 해안에 도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식회사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 오페레타는 막을 올렸다. 그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동네를 돌아다녔다. 마지막 막에 가서는 유토피아 섬의 왕이 골드베리에게 물었다.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기만 하면 영국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곧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어 유토피아 섬 주민 모두가 합창을 하고 나섰다. 놀라운 사실을 축하합시다. 새로운 발명이나 다름없는 주식회사법을 경하합시다. 62년에 만들어진 회사법도 경하합시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1893년에 이제 어떤 일화를 이제 이 두 저자가 그 당시 새로 선보인 유토피아 주식회사 일명 번영의 꽃이라고 하는 오페라. 뭐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정도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이제 합창합시다. 놀라운 사실을 뭐 축하합시다. 새로운 발명이나 다름없는 주식회사법을 경합시다. 이런 법을 만들어졌다. 유토피아 주식회사라는 오페레타의 막이 오르기 1년 전 미국 오하이오주 최고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권을 인정했다. 존 록펠러의 석유 왕국에 필적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국에서는 노점마다 미국의 철도 주식의 상속 재산을 탕진한 빈털터리 귀족들이 심심찮게 모여들었고, 한편에서는 이미 주식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놓은 점잖은 부르주아 신사들이 도일리 카트의 극장 관람석에 앉아 오페레타 감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도 주식회사에 투자했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식회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는 훨씬 그 이전엔 1720년도부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지금 이 장면은 19세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1893년. 19세기 마지막 순간이 되고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을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이 주점들마다 이제 스탠다드 오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또는 오페레타, 유토피아 주식회사라는 오페레타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 그래 말이야. 나는 벌써 스탠다드 오일 주식에 투자했어. 저 대서양 넘어 있는 미국 회사야. 그 사주가 아마 록펠러라 그러지?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몰라. 나는 알아. 하면서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하고 이제 미소를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 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 자본주의가 갖는 냉정성, 냉엄함, 말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주식회사 또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서론이 쭉 이제 나오고 1. 상인과 독점 자본가 BC 3000년에서 AD 1500년까지가 이제 1장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 책이 쭉 되어 있거든요. BC 3000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로 따지면 5000년 전인데요. 당군 할아버지가 호랑이 타고 맞담배 타시던 시절인데 BC 3000년에 기업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탑작 계약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계약 조건에 따라 아무르 이시따르라고 하는 상인이 운영하던 펀드에 14명의 투자자들이 26조각씩의 금을 투자했고, 그러니까 금 한 조각에 이제 그게 있겠죠. 액면이. 26조각의 금을 14명이 투자했고, 아무르 이시따르라고 하는 상인 본인도 4조각을 투자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메소포타미아의 말하자면 벽돌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4년간 이 펀드를 운영했던 아무르 이시따르는 총이익금의 3분의 1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고 하니 수수료 규모를 감안해 보더라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벤처 자금 펀드와는 성격이 사뭇 달랐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로마 얘기도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기업 성격의 조합. 소시에타테스. 그래서 조합이 어떻게 되었다. 18세기 때 유명한 법률가였던 윌리엄 블랙스톤은 주식회사는 전적으로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글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로마인들은 분명 회사법의 기본 골격과 인간이 모여 만든 집합체의 성격은 구성은 각자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인 실제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회사의 얘기가. 그 다음에 1500년부터 1750년까지 제국주의자와 투기꾼, 아까 그 남의 법을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2년까지 62년 회사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13년 미국 거대 기업의 출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어즈 로버기다, 스탠다드 오일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일본에서의 일본의 뭐 미쓰비시, 미쓰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영국의, 독일의 뭐 크룹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크룹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37페이지. 알프레드 크루프, 독일의 무기 제조업자가 죽었을 때 1887년에 죽었어요. 그의 회사는 종업원 2만 명의 자체 병원과 학교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크루프라는 회사가 나중에 1900년이 되면 종업원이 5만 명이 됩니다. 1900년이 돼 200년이 되었을 때 시어즈 로버기라는 회사 종업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거든요. 유통산업이 원래 종업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각국별로 이제 기업들이 뭐 조합이다, 주식회사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제 그들의 여명기, 소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여명기에 어떻게 기업들이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안이다, 포디즘이다, 1913년부터 75년까지, 그 다음에 75년부터 2002년도 기업의 모순, 과도한 증권 시장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생기는 기업의 여러 가지 모순 문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얘기가 있고요. 엔론 얘기도 뒤에 조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우리에게 철학적 성찰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성격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역사 또는 기업의 역사, 법인의 역사에 대해서, 법인 자본주의의 지난 수백 년 동안의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1700년도부터 100년, 200년, 뭐 300년 정도 됐죠.
300년에 걸치는 자본주의의 어떤 진군, 행군을 끌어왔던 더 컴퍼니, 기업이라는 것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팩트 파인딩 위주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어떤 논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어떻다든지 또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투의 어떤 철학적인 또는 뭐 종교적인 윤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담담하게 기업이라는 것이 지난 300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고 변화해오고 그 기업을 둘러싼 어떤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법률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 경영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왔다. 이제 이런 것을 담담하게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 이름이 쭉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고 그 기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책 부피도 아주 뭐 얼마 되지 않죠. 아주 작습니다. 한 257페이지, 8페이지, 2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니까 뭐 잡고 왔다 갔다 지하철에서 좀 보고 하면 뭐 책만 읽지 않은 분들도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읽는 것만으로도 한 2, 3일이면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상식을 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 또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또 기업 전부를 아우르는 어떤 기업의 통사라고 할까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읽는 것도 아주 역시 저널리스트들이 썼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